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현재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네. 한 시대를 앞서가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논다 할 때 다 미쳤댔죠. 그때 저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하고 들어눕고 그랬죠. 박정희 지 혼자 부산까지 차 타고 가고 싶어서 예. 고속도로 놓는다. 예. 그렇게 말했죠. 예. 그때의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경부 고속도로 놓는 것에 대하여 이해 못하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예, 그렇겠죠. 이게 박정희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은 정치인들도 박정희, 이승만 같은 수준이 거의 없는데 혹시 대통령 할 의사 없습니까? 아, 저는 뭐 전혀 정치하지 않고 네. 한국의 진보 우파라는 말은 요 근래 혁명 21만 유일하게 썼습니다. 자, 그 당은 자신의 가치를 진보 우파다라고 설정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은 이 진보면 진보고 우파면 우파지 진보 우파가 뭐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개혁 보수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하지만 개혁 보수는요. 솔직히 말하면 진보 우파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수에 있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고치자라는 게 개혁 보수고 진보 우파라는 것은 기득권 보수와 싸워서 기득권을 갈아엎고 그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 진보 우파입니다. 자, 엊그제 한 토론회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진보 우파 혁명과 기득권과 싸우며 건국, 부국, 호국을 이뤘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장소가요, 이승만 연구원 박정희 재단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명섭 교수라는 분이 발표했어요.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가오는 있었지만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의 긍정적 연속성을 기억하지 않고는 세계를 향해 오늘날 K모델, 즉 K자가 붙는 한국의 성장 모델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의 정치사적 연속성에 대한 분석한 연구가 김명섭 연대 정외과 교수가 지난 23일 이승만 연구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마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 건국 부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의 현대 정치사적 의의라는 글과 이승만과 박정희의 단청과 연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 교수는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에는 4.19와 5.16으로 인해 권력 구조가 바뀌는 혁명적인 단청이 존재했다라고 말하며 소수의 독립운동가와 일제 시기 엘리트를 주축으로 했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박정희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 국내 교육을 받았거나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들이 중원이 됐다. 박정희는 실체가 불분명한 독립운동 경력을 기반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유당 민주당의 해방 기족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와이를 간 이승만의 귀국을 반대한 반면 김구 안창호의 선양 사업은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도 연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불편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보통 인식하는데 일관된 반공사상,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편성한 반식민주의 모델 구축, 한미 동맹에 입각한 한미관계 발전, 세계냉전 시기 정전체제 유지를 통한 평화지소, 소박하고 건면한 인간성의 추구 등을 이 공통점으로 꼽았다는 거예요. 또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의 국군 파병을 모색했던 이승만 정부의 노력은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으로 이어졌고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의 이승만 대통령이 파병을 모색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죠. 통일과업의 목표와 의지에서도 연속성을 보였고 삼선 개헌 이후 정치적 몰락 집권 후반기의 소통 단절의 부정적인 연속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승만 박정희 시기는 호국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두 시기에 구축된 국가 안보에 기반해서 산업화 민주화가 촉진된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며 결국 대한민국 현대사는 호국, 건국과 부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세계의 흐름이 빚어낸 삼선 나선형 구조였다.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리더십을 키웠던 이승만과 박정희는 스스로를 보수 기득권층과 싸우는 혁명가로 인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변화를 추구했던 진보 우파에 가까웠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김일성, 박은영, 마오쩌둥, 호치민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산주의와 맞서 싸운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을 뺀 과만 지사 선택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좀 보태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할 때쯤인 대한민국에는 일제에 붙어 살던 기득권자들,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기득권자들 일제에 붙어서 돈을 벌고 지식을 쌓고 각종 공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었겠죠. 그러지 않으면 386 운동권 건달들처럼 독립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뭐 했는데 하면서 한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수준은 둘 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는 친일이고 하나는 독립운동 건달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름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조류에 타서 친미를 선택하고 그 당시에 1940년대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동구권이 전부 공산화가 되고 전 세계에서 공산화가 진행이 될 때 친미 자본주의 진영에 서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북한이 남침했을 때 아마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남침했겠죠. 미국을 끌어들여서 3년간의 6.25 전쟁을 통해서 막아내고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군의 무기 구조를 개선하고 미국의 차관을 이끌어내는 이런 노력, 그래서 국가를 유지시키고 안정시킨 노력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 온 나라의 친일이나 운동권 건달 기득권 세력들과 싸웠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 생긴 지가 그때 한 12, 13년 된 상황에서 당시 소수의 상류 기득권층들, 이승만을 몰아냈지만 과거의 기득권층들이 소수가 국가를 갖다가 장악하려고 했죠. 그리고는 허구한 날 그 민주당 정권에서 무능과 싸움으로 날을 보냈죠. 파벌 싸움으로요. 그 속에서 그는 당시에 일본 육사에서 배운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무식한 기득권들에 장악되어 있다고 보고 과감하게 나라를 갈아엎어서 산업화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에 한국 사회에 기득권 세력 거기에는 정치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있었겠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일본과 수교를 맺고 차관을 들려와서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어요. 한전도 만들고 포철도 만들고 경북 고속도로도 만들고 중화학공업으로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자,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당시 기득권 사회에 대한 놀랄만한 승부수였죠. 경북 고속도로에 대한 거센 저항을 뚫고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진보우파다, 박정희가 진보우파다라는 것은 그 시대적인 거부를 뚫고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저런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진보우파가 집권해서 나라를 바꾸려고 하면 개국 국민이거나 쿠데타를 하거나 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진보우파의 지도자나 그 정치 세력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 21이 5+3나 서포 15조 같은 걸 가지고 나라를 혁명적으로 다시 3차 개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대중들은 무관심하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안 했으면
대중들은 전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주장을 한 정치 세력을 택했을 리도 없고, 해방 국면이 열려서 미국의 지원도 있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승만 같은 사람이 집권하기보다는 독립운동 건달 세력들이 집권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변화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기득권과 맞서 싸우면서 갈아엎고 새로운 단계의 도약과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세력은 비상한 시기가 아니면 등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머지않아 한국 사회에 경제 사회적 위기가 크게 부딪힐 거고, 그때서 3차 진보 우파가 뜻을 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e are